카롤린가 왕조의 문의의 부흥과 브리튼의 부흥. 난장이 피핀의 헌정으로부터 교황 존 8세의 죽음까지의 126년간 서방 제국은 비록 정치적, 사회적으로는 통일과 분산, 질서와 무질서, 제국과 봉건 제도의 기묘한 반복을 거듭했다. 그러나 교회적으로는 각종 사건들이 연속된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그 속에서 발전된 사상과 신조의 측면에서 살펴볼 때에는 서구 문명사에서 한 단위를 이룩하고 있다. 예를 들어 샤를 마뉴의 학파들은 781년 요크의 알퀸의 지도 아래 창시되어 다음 세기 에리우게나 시절 대머리 찰스의 궁정에서 비로소 그 완숙한 학문적 경지와 지적 창조성의 정립에 이르게 되었다. 마찬가지로 교황 레오 3세에 의해 행해진 샤르마뉴 대제의 대관식을 통해 창시된 신성 로마 제국 역시 교황 니콜라스 1세 때에 이르러서야 교황청의 적극적 호응을 힘입어 종교적 절정에 도달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시대는 조직적으로나 교리적으로 볼 때 서방 교회의 역사에 있어서 활기차고 진보적인 한 단계를 대표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정치적 배경과 사회적 배경은 서로 큰 대조를 보여주고 있다. 샤르마뉴는 그 영역이 너무나 넓고 잘 정비된 제국을 건설하였으므로 이는 마치 서방에서 옛날 로마 제국 황제들의 영토를 다시 회복한 것 같았다. 그러나 처음부터 이 제국은 로마 제국이라기보다는 독일적이었다. 따라서 처음부터 제국은 멸망의 씨앗을 그 속에 안고 있었다고 볼 수 있겠다. 제국은 상비군이 없었으며 완전히 지원병 제도에 의존하고 있었다. 정규의 세제가 정비되지 않고 있었는데 이러한 규모의 제국을 자원 헌금에 의해 유지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놀고 먹는 궁정의 대신들은 제국의 국고를 고갈시키고 있었다. 한 제국의 항구적인 유지와 생존을 위해 필수적인 계승 제도 대신 마치 사유재산을 미망인과 자녀들이 분배하는 식의 제국 영토 분배가 상속자들 사이에 행해졌다. 이에 따라 샤르마뉴가 정복한 것을 그의 아들들이 상실하였다. 루이 파이우스와 그의 두 아들들 간에 계속된 내부는 통일과 조화를 유지해왔던 제국을 분열 상태로 몰아넣었다. 그 후 루이의 죽음에 따른 제국의 공식적인 3부는 샤르마뉴의 정치적 주도권을 와해시켰으며 결국 최초의 중세 제국의 꿈을 악몽으로 끝을 맺게 되었다. 샤르마뉴의 재위 기간 중 서방 사회의 모습은 통일된 세계의 그것이었다고 하겠다. 각 지방과 지역들 간에는 계속적인 의사소통이 이루어졌다. 미시 도미니치라 불리운 황제의 사절들은 2명씩 짝을 지어 제국 전역을 순찰하였다. 이들은 전국의 사정을 소상하게 황제에게 보고하였으며 황제의 법령과 규칙들을 국민들에게 적용하였다. 샤르마뉴는 대규모적인 공중 집회를 통해 카피튜랄이라 알려진 법령, 규칙, 충고, 원칙 등을 제정하였다. 이는 일견 무질서하고 무원칙한 모습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현대 학자들의 눈으로 평가해 볼 때 시간과 장소의 변화에 따른 상황에 놀랄만한 융통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들의 근본적인 의도는 제국의 평화와 정의를 가져오고 모든 국민들에게 이들은 다 한 왕의 신분이며 한 하나님을 섬기는 신자들임을 상기시키고자 한 것이었다. 샤르마뉴의 통치 직후에는 오직 교회만이 내적 통일을 유지했던 것으로 보인다. 제국의 통치 대신 봉건 제도가 그 뒤를 잇게 되었다.
가난한 자들은 안전을 위해 자유를 포기하였으며 생명을 보호받기 위해 자신들과 그 노동력을 부유하고 강력한 봉건 지주들에게 팔아넘겼다. 이에 따라 성들이 건축되고 농노들은 성주들을 위해 성 주변의 토지들을 경작하였으며 적들이 침략해 올 때면 성 안으로 대피하였다. 대규모적인 상업은 종식되었으며 각 지방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영세 수공업만이 존재하였다. 인간들은 단지 최소한의 생존 그 자체를 위해 존재하였다. 겨우 교회만이 약간의 통일성을 견지하였다. 최소한 샤를마뉴의 사후 30에서 40년 동안 교회는 계속 이전의 활동을 유지하였다. 이는 마치 기름이 다한 심지가 꺼지기를 기다리는 순간과 같았다. 그 불이 꺼지기 직전에는 서방에서 짧은 순간 정치적, 사회적, 지적 또한 어느 정도는 도덕적, 영적 활기가 살아있는 듯 보였다. 샤를마뉴가 대륙에서 이룩한 과업을 브리튼에서는 알프레드 대왕이 성취시켰으니 그는 그의 재위는 동일한 역사적 상황 가운데 자리 잡고 있었다. 1. 신성 로마 제국. 이 시대의 사건들의 정치적 연속성을 부여한 존재는 신성 로마 제국이라고 볼 수 있다. 신성 로마 제국은 제9세기에 처음 해에 시작하여 1000년 후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에 의해 그 막이 내리기까지 존재하였다. 교황령들이 이보다 거의 25년 먼저 시작하여 30년 이상을 더 계속한 것은 흥미있는 일이다. 프랑크족들이 로마를 베드로의 유산으로 생각하여 시민들을 위해 국가로서의 위치를 부여하였으므로 로마는 이에 대한 보답으로 프랑크족 왕에게 황제의 지위를 제공하여 부족들의 침략 사건을 제국의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었다. 교황에 의해 제공된 신성 로마 제국의 존재는 그 후 중세를 통해 기본적인 정치 질서의 구조를 제공하였으며 끊임없이 계속되던 봉건 제도의 불안정 상태와 튜튼족들의 개인주의가 빚어낸 혼란에도 불구하고 마치 교회가 스스로 보편교회의 개념을 유지하였듯이 이에 대칭되는 세속 세계의 우주적 개념을 제공하여 주었다. 로마의 독립이 빚은 종교적 감독직의 국가화는 큰 혼란을 빚을 수밖에 없었다. 교황은 국민들을 통치할 준비가 채 되어 있지 못했으며 국민들 역시 교황에 의한 통치를 수용할 태세가 되어 있지 못하였다. 그 결과 처음 경험한 세속 권력이라는 포도주 맛에 취한 성직자들과 이제까지는 정치적으로 교회에 무관심해 왔으나 이제 교회를 통치하든지 아니면 그 통치에 굴복해야 한다는 현실을 깨닫게 된 평신도 귀족들 사이의 권력 투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 교황직은 이미 단순한 종교적 명예가 아니었다. 막대한 가치를 지닌 정치적 진수였다. 다음과 같은 교회직들이 곧 중요성을 띠게 되었다. 비담, 교황청의 감독자, 베스티아리우스, 회계, 사켈라리우스, 지불회계, 프리미케리우스, 대표 공증인. 이들은 모두 행정직으로서 교황령의 7구역을 각각 분담하여 행정 및 기타 문제들을 통괄하여 수행하였던 7명의 교황 집사들과의 연계 아래 그 임무를 수행하였다. 교황의 영적 자문기관은 25명의 추기경으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이들은 각각 교회를 담임하고 있었으며 교황과 함께 로마 교회의 최고위 종교회의를 구성하였다. 사제들 위에는 대사제가 그리고 집사들 위에는 대집사가 한 명씩 자리 잡고 있었는데 이들 양자와 프리미키리우스가 합쳐 교황의 죽음에서부터 그 후계자가 선출될 때까지의 기간 동안 삼두 정치를 행하였다. 주교직 아래에는 사제들, 집사들, 부집사들이 있었다.
이들에게는 독신 생활이 권고되었다. 동시에 결혼했을 뿐 아니라 대부분 야망에 찬 안수받지 않은 성직자들이 이들과 함께 존재하였는데 주로 행정직을 담임했던 이들이야말로 그 어느 때보다도 이 새로운 종교 국가 내에서 그 위치와 권력을 희구하였다. 평신도들 역시 침묵을 지키지는 않았다. 이제 국왕의 위치를 차지한 교황은 상비군과 경찰력, 기타 정치기구를 마련해야 했다. 그는 명목상 군대의 총사령관이자 경찰국장이었으나 물론 실제로 전쟁을 수행하고 범법자들을 체포할 수 있는 훈련을 받은 것은 아니었다. 이에 따라 평신도들 중에서 병사들과 경찰들이 출연하였으며 귀족들은 교황을 위해 이들을 지도하였다. 이에 따라 분파와 갈등이 생기게 된 것은 당연하였다. 평신도들은 지위를 탐하고 성직자들은 서로 명예를 위해 투쟁하였으며 평신도들과 성직자들은 다 같이 권력을 위해 경쟁하였으나 교황제 자체는 그 와중에 희생되어 제대로 그 구실을 할 수 없었다. 따라서 제3자의 객관적 입장에서 최소한 공정한 투쟁을 보장하고 투쟁이 끝난 후 다시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재판관의 역할을 담당할 기구의 존재가 필요하였다. 난쟁이 피핀과의 협상을 이루었던 스테픈 3세의 뒤를 이어 그의 동생 폴 1세가 즉위하였다. 그는 온화하고 양순한 성품이었으나 정치적으로는 무능하였다. 폴은 평신도들에 의한 행정을 배척하고 국가의 통치를 성직자들에게 맡겼는데 이들을 지휘한 것은 이기적이고 음험하고 잔인하였던 프리미케리우스 크리스토퍼로서 스스로도 아직 안수조차 받지 않은 인물이었다. 폴 1세의 재위기간은 분열과 혼란으로 점철되었다. 그가 사망하자 테오돌의 공작이 이끌던 로마의 귀족들은 자신들과 같은 평신도들을 교황 위까지 끌어올렸다. 테오돌의 공작의 군인 출신 동생이던 콘스탄틴은 곧 통셔, 사제로서의 삭발을 받고 며칠 안에 계속 부집사, 집사, 사제직에 임명되어 결국은 교황직을 차지하였다. 767년 7월 5일. 그러나 콘스탄틴이 그의 교황직을 위해 지불한 대가는 참으로 처참하였다. 롬바르드족의 왕 데시데리우스는 전쟁터에서 테오돌의 공작을 살해하고 그의 추종자들을 폐퇴시켰으며 성당의 제단 아래에 숨어있던 콘스탄틴을 끌어내어 가진 모욕을 가한 뒤에 두 눈을 뽑아버렸다. 데시데리우스는 그가 지원했던 성가이의 수도원장 필립을 교황으로 선포하였다. 그러나 그는 곧 프리미케리우스 크리스토포에 의해 납치되어 원래의 성가이 수도원에 유폐되었다. 그 뒤를 이어 스테픈 4세가 교황 위에 올랐다. 스테픈은 재능 있는 학자 타입이었으나 효과적으로 사람들을 다스리기에는 너무 소심한 인물이었다. 이에 따라 그는 크리스토퍼의 사주를 받아 이미 폐위된 교황 콘스탄틴을 다시 재판에 붙이는 모욕을 가했다. 재판관에는 13명의 프랑크 출신과 40명의 이탈리아 출신의 고위 성직자들이 임명되었다. 콘스탄틴은 재판관들이 그에게 어떻게 감히 평신도로서 교황이라는 최고 성직에 올랐느냐는 질문을 받자 이렇게 반문하였다. 라벤나의 세르기우스여, 그대 역시 평신도로서 대주교직을 차지하지 않았는가? 또한 나폴리의 스테픈이여, 너는 평신도로서 감독직을 차지하지 않았는가? 이에 격분한 재판관들은 달려들어 주먹으로 불쌍한 눈먼 피고를 난타하여 땅 위에 쓸어눕히고야 말았다. 또한 스테픈은 압력을 이기지 못해 그의 충신 크리스토퍼를 데시데리우스에게 넘겨주었는데 데시데리우스는 너무도 잔인한 방법으로 그의 눈을 멀게 했으므로 크리스토퍼는 이로 인해 곧 사망하였다.